음악 저작권의 역사를 보면요. 이게 단순히 법조항에 대한 딱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판을 뒤엎는 신기술과 그걸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는 규칙 사이에 몇백 년에 걸친 정말 아슬아슬한 숨바꼭질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파괴와 적응의 역사를 총 5개의 막으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음유시인부터 지금 우리 눈앞의 인공지능까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악이 오직 사람들의 기억과 입에서 입으로만 존재하던 시절. 이때 음악의 판도를 바꾼 첫 번째 게임 체인저는 놀랍게도 디지털이 아니라 바로 기계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음악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생기기까지 음악 그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인쇄기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인쇄술 덕분에 노래가 더 이상 가수의 목소리에 묶여있지 않고 악보라는 제품이 된 거예요. 복제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래서 이 존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처음으로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공식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 N여왕법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법이 저자, 즉 만든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준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저작권 논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음악이 개인의 집을 넘어서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이 기가 막힌 항의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당신이 내 음악 공짜로 썼으니 나도 당신 음식 공짜로 먹겠다. 이 사건이 결국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음악을 연주하려면 허락을 받고 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곡가 한 명이 전국의 모든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음악이 나오는지 감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팀플레이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공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초의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이런 권리 다툼이 음악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기존의 주류 작곡가들이 만든 ASCAP가 너무 비싸고 콧대가 높으니까 라디오 방송사들이 똘똘 뭉쳐서 대양마로 BMI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BMI가 블루스나 컨트리처럼 소외됐던 장르의 음악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음악들이 대중에게 알려질 기회를 얻게 됐고 이게 나중에 로큰롤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대격변은 복제의 힘이 전문가의 손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졌을 때입니다. 이 사건은 음악산업 전체를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뜨렸죠. 홈테이핑이 음악을 죽이고 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등장해서 누구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녹음할 수 있게 되자 음반업계가 내뱉은 절규였어요. 모든 소비자가 잠재적인 불법 복제범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산업 전체를 뒤덮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어차피 막지 못할 거 그냥 공테이프에 세금을 붙여서 창작자에게 보상해주자고 했고 미국은 개인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녹음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공정이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라마다 생각이 다 달랐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기존의 모든 규칙을 한 방에 무너뜨린 진짜 끝판왕의 시대입니다. 바로 인터넷과 MP3. 음악이 더 이상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조각이 되어버린 시대죠. 1999년에 넵스터라는 서비스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무려 6천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그건 공짜 음악의 천국이었죠. 하지만 음반 산업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법적인 해결책은 일종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사용자들이 올린 불법 컨텐츠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되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즉시 삭제해주는 새로운 규칙을 따르도록 한 거죠. 이 세이프 하버 조항 덕분에 오늘날의 거대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플랫폼에 흡수되는 새로운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스트리밍 시대의 가장 큰 논쟁거리, 가치 격차 문제로 이어집니다. 플랫폼은 음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데 정작 그 음악을 만든 아티스트에게는 스트리밍 한 번에 1원도 안 되는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 돌아가는 이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나눌까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 방식은요, 여러분이 낸 구독료를 포함한 모든 돈을 한 군데 모아서 전체 재생 횟수 순으로 나눠주는 거라 최상위 슈퍼스타들이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사용자 중심 모델로 바꾸면 여러분이 낸 구독료는 오직 여러분이 직접 들은 아티스트에게만 갑니다. 이건 슈퍼스타가 아닌 작지만 단단한 팬덤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오늘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를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파괴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단순히 음악을 복제하는 걸 넘어서 아예 스스로 음악을 창작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3년에 벌어진 일이죠. Heart on My Sleeve라는 노래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목소리가 드레이크랑 위켄드랑 그냥 똑같았어요. 근데 이건 그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이었죠. 이 사건은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법적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AI가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AI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 그 AI를 만든 프로그래머, 아니면 AI 그 자체? 그것도 아니면 아무의 것도 아닐까요? 일단 현재 법의 대답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인간 창의성이 없다면 저작권도 없다. 기계는 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해결책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쩌면 다음 세대의 규칙은 법전이 아니라 코드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파일에 원본이라는 증명을 새기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익이 나오자마자 자동으로 아티스트에게 송금되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기술이 일으킨 문제를 더 발전된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이 기나긴 숨바꼭질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규칙을 깨고 앞으로 달려나갔죠.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때일까요?